730만 해외 한인들의 이주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이주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대적 이주와 일본 강점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로는 1902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왜 근대적 이주라고 했죠? 우리가 일시기의 이주를 살펴보면서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1860년부터 사실상 근대적 이주를 하는데 왜 특별히 이 시기를 근대적 이주라고 하고 있을까요? 또 이 시기에는 어떤 지역으로 한인들이 이주했을까요? 먼저 왜 근대적 이주라고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이주와는 달리 정부의 허가에 의한 공식적인 국민으로서의 해외 이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선 정부에 의해서, 즉 대한제국에 의해서 여권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집조라고 했는데요. 그 여권을 가지고 또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대적 이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주 이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또 모집을 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시기에 있어서의 이주는 정확한 기록도 없고 특히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있어서는 정부의 허가 속에서 이루어진 이주이기 때문에 근대적 이주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대적 이주의 최초는 하와이로의 이주입니다. 1902년에 한국에서 출발했고요. 주로 1903년도부터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오래 걸렸죠. 배를 타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2022년이 하와이 이민 120주년이 되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요. 하와이 입장에서 보면은 2023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1902년도부터 시작한 하와이로의 이주가 1905년까지 이어지게 되고 약 7,200명의 한인들이 하와이로 이주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일본과의 강압적 조약에 의해서 한국은 외교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인들의 하와이 이민을 막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반일 활동, 독립운동을 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와이에 가 있던 7,200명 이상의 사람들은 그 후에도 가족을 이루고자 사진신부라는 형태로 여성들을 초청하게 돼서 약 1,000명의 사람들이 사진신부로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척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하와이에 한인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물론 하와이에 가신 분들이 하와이에 계속 있었던 것만 아닙니다. 미국 본토로도 이주를 했습니다.
1903년부터 1915년 사이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하게 되면서 사실상 재미동포 사회가 시작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근대적 이민의 다른 것은 멕시코로의 이주입니다. 1905년에 1000명 정도가 멕시코로 이주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에네깽이라고 하는 선인장 비슷한 작물인데요. 이곳의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에 계신 분들이 1912년에 290명 정도가 쿠바로 또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멕시코, 쿠바가 근대적 이민에 있어서의 하나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우석 감독이 재미동포입니다마는 이 쿠바 한인인 헤레니모 임천택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시죠. 쿠바 한인 1세고 이 헤레니모 임은 2세인데 쿠바 정부에서 차관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미주로의 한인 이민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주한 지역은 일본입니다. 일본으로의 이주는 사실 1876년 개항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이 조선에게 강제적으로 개방을 하게 요구한 것이 1876년입니다. 그 이후 양국 국민들은 서로의 지역에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대규모로 이주하는 것은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강점되는, 즉 식민지가 되는 1910년도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일본으로의 이주는 1931년 만주사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사변 이후, 즉 1931년부터 해방이 되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는 1945년까지는 다른 형태의 이주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강제동원, 강제이주, 강제노동, 또 위안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여성들을 이주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의 이민은 만주사변전인 1931년까지를 초기 이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부터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이미 1916년에 10,000명의 한인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주로 노동 이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탄광이라든지 건설 노동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극소수지만요. 그리고 이 유학생들은 주로 대도시인 서울이라든지 평양 출신이었고요. 이들이 유학을 하면서 또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대가 되면은 한인들의 일본 이민이 4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규슈라든지 홋카이도 같은 곳의 개발지들, 이런 곳들에도 한인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 대표적인 불행한 사건은 1923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입니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 간도 지방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책임을 조선인들에게 돌리면서 조선인에 대한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밝혀지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당시 많은 한인들이 관동 지방에 거주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급속하게 증가를 해서 30만에서 최대 40만까지 일본 내 한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색 있는 것은 단순한 단신 이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데리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계속 일본에 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한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집단 정주 지역이 오사카라든지 교토, 고베 같은 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으로의 한인 이주는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물론 식민지인 조선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민의 성격은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38년에 이미 조선인 이민자는 8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있다 보니까 계층적으로도 다양한 한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공한 기업가도 있게 되고요. 노동자도 있게 되고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1910년대부터 온 분들은 2세, 3세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온 사람들은 또 단독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일본 내 다양한 지역들에 있게 되면서 특히 오사카 지역에는 25만 명이라고 하는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이런 한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는 내선일체 방침이 식민지의 방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통합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강제 이주 시기인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화가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제 이주는 강제 노동 이주면서 탄광 등에 배치가 됐죠. 또 여성 보국대라든지 위안부로서 배치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으로 한일 간의 중요한 외교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의 동원 체제가 되면서 80만에 이르는 제1동포 사회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당시 강제적으로 동원된 우리 한인들은 8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 명이 일본도 있습니다만은 만주로, 그리고 남태평양으로, 동남아로, 그리고 사할린으로 이렇게 이동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80만 명이 살던 일본 내 조선인들도 강제 혹은 재배치되게 됩니다. 그 결과 조선인 거주지가 사실상 괴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으로의 이주와 함께 우리가 또 이 시기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재이주입니다. 중국으로의 이주는 말씀드렸다시피
동북지방으로의 이주가 있었습니다마는 식민지 시기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농토와 집을 잃게 되면서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931년도에 만주사변에 의해서 중국이 만주를 잃게 되고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하면서 사실상의 식민체제가 되면서 조선에서 만주로의 이주를 독려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한인들이 또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30년대 이전에는 독립운동을 전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러한 다양한 독립운동들이 이 만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31년도 이후에 일본에 의한 한인들의 이주는 주로 흑룡강성이라든지 만주의 북쪽 지역들,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이곳을 개척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중국인들과의 갈등도 있게 되면서 중국과 우리 한인들과의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것을 식민지 전략의 일환으로 삼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국으로의 이주, 제2주는 일제강점기에 성격을 달리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많은 수의 한인들이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했던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1937년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가 되겠습니다. 연해주,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 경우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면서 소비에트의 시민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 1922년도부터 사실상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에 공산주의에 의해서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한인들은 이 소비에트의 시민으로서 집단 농장의 일원으로서 소비에트화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인들의 언어, 한국어와 한인들의 문화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허용됐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문화의 전성기가 열리게 됩니다. 한인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2차 세계대전의 하나의 결과로 러시아에서는 한인들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식민지화된 한국, 그 사람들이, 한인들이 러시아의 한인들과 내통해서 적국인 일본과 협력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러시아 한인들은 갑자기 며칠 만에 18만 명이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 한인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즉, 근대 이주라고 하는 두 번째 시기, 이 시기는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하와이라든지 멕시코 이런 곳으로 이주한 것과 함께 일본으로의 대규모 이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재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